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서두를 것 없었어. 해가 뜨기 전에 날아오르면 불빛이 모여있는 도심으로 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지. 동터오는 거리를 더듬어 너와 내가 살던 집으로 어른어른 나아갈 수 있겠지.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헤드라인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꺼내봤습니다. 5.18을 다룬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한강 작가는 읽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는 진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18과 그 안에 담긴 진실, 그리고 혹은 진심을 말입니다. 내일은 5.18 44주기입니다. 44라는 숫자 꽤 커 보이죠? 하지만 그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5.18의 진실을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진실 위에 위장막을 덮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5.18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한더클에서는 5.18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박광일 역사작가, 신미희 민얼련 사무처장, 그리고 차경희 고요서사 대표와 함께 역사, 언론, 문화의 관점에서 5.18을 만나볼 텐데요. 잠시 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청취자 필진과도 함께 만듭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무료인 CPBC 빵 어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고요. CP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CPBC _뉴 공감으로 들어오시면 웹진으로 발행된 뉴스 공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즐겨주세요.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영화 1987의 주인공 연희는 만화사랑 동아리에서 어떤 테이프를 봅니다. 테이프 속에는 진짜 5.18의 진실이 담겨 있었는데요. 5.18이 있은 지 7년이 지난 그때도 진실은 그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2024년,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박광일 작가님, 신미희 민얼련 사무처장님, 그리고 차경희 고요서사 대표님, 세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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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은 지난번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하셨고 신미희 처장님은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각자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신미희 처장님부터.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처장 신미희라고 합니다. 저희 민원연은 1984년 당시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을 위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5.18 당시 그리고 이후에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아마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 예. 네. 저는 이제 역사 사건 역사 현장을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문으로 쓰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마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1980년의 역사를 많은 분들하고 현장의 이미지와 함께 많은 분들과 나눠보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경희 고요서사 대표님. 네, 저는 용산구 해방촌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문학서점 고요서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앞서 이제 오프닝 때 읽어주셨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관련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세 분의 다양한 관점 기대를 해볼 텐데 일단 5.18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억하는 것도 다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드는데 일단 먼저 차경희 대표님은 네. 5.18이
몇 년도에 혹시 5.18을 그러니까 몇 살 때 5.18을 저는 예. 세상에는 없어서 직접적인 기억은 없습니다. 80년대에 태어나셨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80년대에 태어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5.18 관련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는 저희 서점에서 2016년에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광주 항쟁 민주화운동 기간 열흘에 맞춰서 낭독회를 매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육성으로 낭독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낭독회 끝나고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결정적으로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게 젊은 순서대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74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81년에 이제 들어가서 86년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87년에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그 80년 당시의 기억은 없어요. 저도 이제 6살 뭐 7살 때니까 그때 기억은 없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들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일단 뭐 폭동이라고 하고 사실 그냥 언급 자체를 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랐는데 굉장히 조금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호남 출신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들었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굉장히 하여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했던 그런 것만 좀 기억 속에 좀 남아있고 물론 이제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많이 이제 불법 테이프 이런 것들 보면서 깜짝 놀라고 사진전 보면서 놀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연장자인지 제가 확실치가 않은데.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하고 좀 다를 것 같고요. 국민학교. 아, 죄송합니다. 약간 세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 국민학교 이제 제가 4학년이었는데 그때 이 광주와 관련해서는 이제 광주 사태라는 이름으로 워낙에 이제 신문에 많이 소개가 됐었고 사실은 그 사건은 저나 저희 집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보다 한 6달, 7달 전에 있었던 11.6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의 어르신들 특히 이제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쳐들어올 거다. 라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광주에서 사태가 일어났고 이 사건이 국가 안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톤으로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들여왔을 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당시 뭐 거의 이제 뭐 신문도 사실은 이제 그때 방학 숙제용으로 조금씩 볼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몇 등장하는 낱말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공포스러웠고 빨리 저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실제로 그 시기가 이제 그 서울에서 굉장히 드물게 최루탄 남새가 막 그 퍼지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4, 15, 16이었는데 전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끌시끌했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우리 선생님보다 2살 연상이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됐어요. 예. 저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죠. 근데 저랑 똑같네요. 제가 5학년 때 그 79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저희는 다 단체로 조문을 갔어요. 갔는데 막 다 우는 거예요. 근데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뭔지 모르는데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고 그날 밤 그날 너무 학교에서 무서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전쟁 났다고 TV 뉴스를 보면서 북한이 곧 쳐들어올 거다. 이랬던 너무나 무서웠던 그 밤이 기억이 나고요. 이 80년 광주 같은 경우는 그때 TV 뉴스로 잘 보도가 안 됐어요. TV에도 잘 안 나왔고 맞아요. 그래도 서울에 사셨지만 저는 충청북도의 한 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이 배달이 안 되는 곳이어서 신문으로도 접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충북 그래도 시에 살았군요. 시에 살았는데 그때 신문으로 사실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못 봤어요. 근데 TV에서는 나중에 그게 나왔는데 정말 폭동 그리고 빨갱이 이 세 가지만 기억이 나고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광주 빨갱이 이랬던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광주 사람들은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예, 물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고 예. 대학을 가서 내가 알던 진실은 다 거짓이었다를 너무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은 잘 아는 것 같아도 요 5.18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사건의 어떤 타임라인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우리 작가님한테 좀 먼저 들어보고 5.18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발발돼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좀 짧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영화가 조금 제목을 좀 그 핀트에 안 맞게 지은 부분이 있지만 서울의 봄이라고 하면은 1980년 4월, 5월을 예. 가리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 특히 이제 5월에 서울에 한 30여 개 대학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5월 14일, 15일쯤에는 서울역 앞에서 7만 명이 넘는 시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강제 진압이라든지 군사적인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회군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시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제 5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 제주도를 포함함으로써 이제 비상사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고 네. 이 분위기 속에서 다른 도시들은 시위가 좀 잠잠했는데 광주만 어떻게 보면은 시위가 계속 이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광주에 3,500명의 공수부대원, 그다음에 12,000명의 외곽의 이제 부대 군인들이 이제 진을 치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의 어떤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은 전남대에서 5월 18일 오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등교하던 학생들이 각각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니까 그 폭행을 당했던 학생들이 시청 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광주, 그러니까 전남도청 쪽으로. 그리고 나서 그 피했던 학생들을 보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꽤 분노를 해서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 1980년 5월 18일 한 2시 정도였었는데 3시 정도부터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도심으로 직접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압 작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강경 진압이라기보다는 살상과 폭행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적절할 정도였었고요. 이 작전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뿐만 아니라 시내에 나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검거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볼 정도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수반이 되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가 김경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귀가 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민들이 급격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일, 20일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이제 그 공수부대원들을 이제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1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그 21일쯤에 이제 그 공수부원들이 몰려나게 되면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광주가 어떻게 보면 해방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5월 27일 그러니까 앞에 첫 작전은 화려한 휴가였지만 5월 27일 작전은 상무충정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이 도청에 진을 치고 있었던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즉 살상을 염두에 두고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 끝이 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당대 에만 160명 이상의 사망자, 그다음에 80여 명의 행방불명자. 나중에 이제 그 부상이 조금 심해져서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은 6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던 우리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었던 군에 의한 어떻게 보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주 민주항쟁 또는 광주 민중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진짜 요약을 잘해 주시네요. 역시 작가님이. 예. 그러니까 5.17 이제 개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찾은 민주주의인데 이거를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냐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사실 전국에도 다 있었지만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세게 이제 어떤 시위가 일어났고 이거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 결국은 어떤 독재 정권을 좀 군사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택시 운전사 영화 택시 운전사를 네. 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외신들도 그렇고 이제 가서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은 말씀하셨다 아까 전에 신미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잘 보도가 안 됐어요. 네. 예, 언론들 이제 결국은 폭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당시 언론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됐고 저 보도 내용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시에 광주에는 이른바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국내 언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외신이 있었죠. 근데 국내 언론들은 80년 5월뿐만이 아니라 이미 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11월에 계엄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체교와 권한 대행이 대통령으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 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검열, 사정 검열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그 1980년 3월, 4월 이때 언론계에서도 언론 자유 보장하라, 사정 검열 철폐하라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제작 거부 움직임까지 있던 시기에 이른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고 거기 현지에 있던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송고를 하지만 기사로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TV 뉴스로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에 광주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예. 취재 수첩 등이 광주에 가면 그 기록박물관에 역사의 이제 증거로서 전시도 되고 있는데 취재는 다 했지만 지면에 단 한 줄도 실리지 못하는 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기자들은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외신 기자들이 어렵게 이제 그 촬영한 것들을 외부로 보내고 그런 과정들이 영화에서 그 택시 운전사라든지 이런 통해서 얼마나 그 외신 기자들이 취재한 게 외부로 보내는 것도 어렵게 보내지는지가 보여지죠. 네. 결국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당시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기자들을 통해서 겨우 외신을 통해서 이제 뒤늦게 알려지고 그게 다시 국내로 알려지는 이러한 상황이고 당시에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들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했고 외국 보도가 이미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에 광주에서 그러한 외국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방송사에 불을 그렇죠. 방화 사건으로 돼서 불을 지르고 또 79년 80년에도 대학생들이 거리 시위에서 외국 보도를 하는 신문을 불태우고 이렇게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일들이 계속됐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신군부에 이제 일종의 보도지 짐 같이 있어서 다 검열을 당하니까 제대로 보도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위르겐 이름이 뭐였죠? 위르겐 펜츠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독일 기자죠.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예. 그분이 이제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런 외신 기자들이 이제 많이 보도를 한 게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 언론인들이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당시에 그때 5월에 이게 전체 언론사로 이게 검열 그 철폐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언론사마다 기자들이 제작 거부 운동에 동참을 하고 그 저희 규탄 성명을 내고 실제로 기자협회 재건 운동 그러니까 기자협회를 통해서 언론자유 보장 운동을 하고 제대로 진실 보도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분들은 이렇게 재건 운동을 하자마자 신군부에 의해서 다 체포가 되고 고문을 받고 구금되고 이렇게 고초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 언론 운동을 주도했던 기자들 같은 경우는 대거 구속이 돼서 많은 고초들을 겪게 되죠. 그렇게
기자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보도로 연결되는 건 이미 사주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언론사주들이 신군부가 이렇게 기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제작 거부를 하고 검열철폐 운동 벌이는 건 언론사주가 똑바로 관리를 못해서이다. 이렇게까지 당시에 전두환 사령관이 아주 지목을 해서 탄압을 합니다. 그런 사주에 의해서 이런 보도를 진실 보도를 하려는 기자들은 또 대량 해직이 이루어지죠. 1980년대가 언론에게는 정말 암흑의 시기였는데요. 74년, 75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자유언론운동 실천선언을 하던 기자들이 동아일보, 동아방송에서 140여 명, 조선일보에서 33명이 강제 해직이 됐지만 80년도에는 전국에서 1천여 명의 기자들이 강제 해직이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뭐 비리나 이런 거를 했다는 기자들까지 섞여 있어서 그 자유 언론 운동을 퇴색시키려고 신군부가 또 무단히 또 그렇게 조작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에 이제 공동 사표를 내고 왜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명도 발표했던 게 이제 알려져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5.18이 끝난 다음에 1980년 11월에 네. 소위 말하는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이거가 쉽게 얘기하면 언론은 이대로 두면은 안 위험하겠다. 되겠다. 네. 이제 이런 군부 독재를 하는데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그렇게 여러 언론사들이 통폐합이 되고 해직 기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얘기는 잠시 또 얘기를 하고요. 5.18을 다룬 콘텐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아까 전에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강 작가의 소설 네. 이거를 이제 골라오신 소년이 온다를 네. 골라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용을 모르는 분도 있으니 아.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들은 그래도 한국 작품들 중에 이제 꽤 있는 편이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뭐 황석영 작가의 오래된 정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가장 최근에는 박솔매라는 젊은 작가도 광주가 고향인 이제 작가라서 그 작품 속에 광주와 관련된 대신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광주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아무래도 들고 온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광주에 대해 알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당시에 이제 그래도 이제 언론이나 다른 사료를 통해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여린 존재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중학생 소년이라던가 어린 이제 여공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탄압을 받았고 가혹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사회적인 폭력적인 모습의 묘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20대, 30대들은 광주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계기가 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쫙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1장, 2장, 챕터별로. 3장 챕터별로 해서 이제 네.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김은숙 같은 네. 경우에는 출판사 편집자, 네, 뭐 네. 임선주 봉제공장 여공, 네. 김진수 상무관에서 활동하던 대학생. 그래서 이제 네. 어린 주인공은 어린 네. 동우라는 분이고 친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네. 좀 보여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이 소설의 후반에 에필로그로 실려 있기는 해요. 그 동호라는 인물이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작가가 그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많은 사료들을 읽으면서 접했던 실제 실존 인물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동호라는 친구는 어쩌면 아버지가 가르쳤을 제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연히 어린 시절에 알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이 광주가 고향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신은 서울에서 살던 작가가 광주의 이야기가 나랑 멀지 않구나라는 얘기를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광주에 대해 더 알고 써야겠다라는 과정에서 마음에 남은 인물들에 대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작가 님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그 동호라는 인물의 모티프가 되는 실제 소년이 있고 그 소년을 이제 다루게 되면서 그 주변의 이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하게 중심에 있는 어떤 거세게 저항했던 사람이라던가 뭐 군인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아니라 그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던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던 그 인물 시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작가가 한강 작가가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입을 해서 친숙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화법도 그러니까 소설의 시점도 다 인물들의 회상 그래서 직접적인 아픔이 느껴질 만한 에피소드들을 힘겹게 고백하는 투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읽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많이들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좀 이입해서 읽을 만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5.18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은 굉장히 많은 뭐 영화나 네. 소설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우리 신미 처장님은 혹시 어떤 거를 좀 가장 인상 깊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게 국민학교 시절에 워낙 왜곡된 상태로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끊임없이 그 역사 시간마다 광주를 왜곡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틀어줘요. 틀어주면서 이거는 폭도들의 폭동이다.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 이런 것에 휩쓸려서 이게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그건 너를 운동권으로 만들려는 포섭이다. 이렇게 계속 중고등학교 때 세뇌 교육을 당하거든요. 그러다가 세뇌를 안 당하셨네 결국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예. 그래서 대학에 가면 조심해야 될 뭐 7가지 이렇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주 사태는 폭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간첩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와서 처음에 그 5월에 그 학교 대학가에 사진이 전시가 되고요. 예, 아까 뭐 불법 테이프 이렇게 얘기했지만 강의실에서 선배들이 틀어주던 그 다큐멘터리가 저는 그 이후에 어떠한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제 인생을 지배하는 광주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사진이 컬러로 보게 된 건 1987년 5월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 사진에 그 비극이 잠도 못 자겠고 제가 밥도 못 먹겠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가 내 인생을 내 삶의 가치관을 인생관을 바꿨다 이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현실보다 더 강렬한 작품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그렇죠. 센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네. 직접 이제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광일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멀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가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데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거기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각 사람들의 감정들, 시선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저는 아주 일부분만 읽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 중에는 광주 민주항쟁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의 사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제마을, 진제마을, 저수지에서 놀던 애들을 이제 그 집중 사격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죽고 또 그 공수부대원들 보고 반갑다고 손 흔드는 애가 또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10살짜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황당함을 그 당시 상황으로 돌이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문학 작품이나 영화가 만들어주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때 역사 기록으로 보게 되면 역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느껴지는 기록들의 연속인데 소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 역사로 들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작품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의 소설 중에서 저수지 아이들이라고 하는 정명섭 작가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볼 때 내가 이렇게 가볍게 봤던 사실을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감정 속에서 융화시킬 수 있구나를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뭐 진짜 여러 작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강풀 작가의 이제 네. 웹툰이죠. 네. 26년.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영화로 펀딩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3년이나 흘러서 제목을 29년으로 바꿨다가 도로 맞아요. 원작이 26년이라서 뭐 돌아온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화끈한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슬픔과 이런 뭐 그런 건 다 이제 알겠는데 저 양반 저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싫다. 이게 벌써 이제 그 한 10년 됐네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게 가장 이제 인상 깊고 좋다기보다는 그냥 흥미진진하게 봤던 거는 그 극 자체가 워낙 이제 탄탄하게 스릴러처럼 구성이 된 것도 있지만은 실패는 하지만은 성공하는 듯이 이제 미완성의 열린 결말도 있지만 결국은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몰입감을 그리고 내가 복수를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전두환 씨한테 굉장히 많은 분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미성숙하다 그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복수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혹시 더 말씀하시죠. 붙이고 싶은 거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복수하거나 뭔가 직접적인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 중에 소년이 온다. 예. 네네 소년이 온다에서 그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소년이 온다 안에 희곡으로 등장하는 대목에 이제 검열을 당해서 까맣게 수처럼 지워진 문장 중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많은 소설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행위, 애도하는 행위, 그거에 대한 사람들을 좀 참여시키는데 이 작품의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년이 온다. 꼭 한번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역사의 테이프를 뒤로 감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에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5.18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법을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역 회군 이제 80년 4월이었나요? 5월이죠. 5월이죠. 이 서울역 회군이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한나라당의 이제 심재철 의원 전 의원이 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진실 공방을 이제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우유부단했네, 뭐 이거 판단을 잘못했네, 막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역 회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박과연 작가님? 네, 그 서울의 봄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열망의 핵심은 바로 대학생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지만 가장 큰 규모는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5월 14일, 15일 아주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진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역 일대가 모두 대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학생들이 몇 개의 중요한 첩보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진압할 수 있고 한편으로 왜 이 시위를 경찰들이 막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판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군인들이 개입할 여지 또는 강제 진압의 어떤 개입의 어떤 여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측과 때에 따라서는 군인들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은 내 신변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대 중심에 있었던 학생 그러니까 대표들이 각 대학 대표들이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그래서 5월 15일 16일에 이 시위가 일단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17일 날 사실은 이제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18일 날 오전에 전남대학교에서 5.18의 어떤 전조가 시작되어서 5.18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가정법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서울역 회군을 안 했으면은 5.18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비상계엄이 그럼 없고 5.18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자들의 그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의견이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일단 우리가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서울역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도 실제로 군인들이
진압 작전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신군부의 성향이라든지 그 당시 유신 때 부마 사태에 대해서 차지철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그 그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뭐 100만 명 죽었는데 뭐 그거 뭐 그렇죠. 대수입니까? 뭐 이런 식의 차지철이 얘기를 그래서 했었죠. 부마 사태에도 예. 실제로 공수부대가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한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방에 고립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량 살상이 훨씬 더 노출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0년대 이후로 강조되어 왔던 지역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설사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개된 지역이고 여기에서는 정치 외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서 대학생들이 버텼다면은 광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광주가 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게 7년 뒤에 빛을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까지 기다리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력 회고는 당시 대학생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회가 만들어진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상황에서 조직력이라든 이런 게 있었고 당대에 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시민들 동참이 없었어요. 학생들만 주로 예, 민주시민 동참하라가 있었는데 그 민주시민 동참하라라는 게 이루어진 게 87년입니다. 87년. 그런데 그 87년 중간에 민주시민의 동참이 이루어졌던 게 광주였던 거죠. 왜냐하면 전남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크게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광주 시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게 광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고비마다 사실은 대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4.19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대학생들이. 근데 이게 이제 가능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이상이나 이제 통계를 보면은 1980년에 대한민국의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를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그럼 몇 살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21.8세예요. 그럼 딱 대학생. 22살만 넘으면은 나는 어른인 거야. 근데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44.3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위. 그러니까 내가 45세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때의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고 이게 사회적 여론 뭐 지도층 이런 게 될 수 있었는지를 87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87년 민주화운동 때도 이제 25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총학생회장의 발언권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신미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역사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박정희 사망 이후에 12.12 쿠데타. 12.12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또는 12.12 쿠데타가 제대로 진압이 됐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이런 비극, 현대사의 비극이 예를 들면 광주 사태 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 80년 이후에도 87년 저희가 직선제가 될 때까지 정말 암울한 현대사가 계속되잖아요. 이 군사 쿠데타가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0년 12.12가 있었는데 정말 이 12.12 군사 쿠데타가 더 우리 현대사에 정말 악랄한 빌런이 독재의 빌런이 나타난 시기였다. 그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12.12 쿠데타 그 장면을 보면 못 보겠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시는구나. 그렇죠. 분노가 돼서. 그럼 영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울의 봄 네. 황정민 씨 나온 전두광으로 나온 그 황정민 씨 그거 안 보셨나요? 아니 진짜 보다가도 너무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우리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장 최대 빌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그러니까 대표님은 좀 어떤 게 아쉽거나 이게 없었더라면은 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과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결국엔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은 친일까지 가는 것 같아요. 친일 청산에 못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학살의 그 역사적인 그 반복됨이 있잖아요. 뭐 제주 4.3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청산됐다라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반복이 한 번이라도 좀 뭔가 제대로 진상규명이나 그 유가족들의 어떤 마음들이 풀리는 식으로 한 번이라도 사회가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의 반복에 좀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고조선까지 올라가야 잘못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아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건데 자 이제 현재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콘텐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5.18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런 네.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 콘텐츠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를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네. 로블록스라는 이제 샌드박스 게임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뭐 이런 건데 여기에 5.18을 왜곡한 내용의 게임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임은 1980년 5월 광주 금난로를 배경으로 해서 이용자가 정부 혹은 시민군을 선택해 진행하는 건데 시민 폭동을 막으라는 공지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뭐 죽도와 곤봉, 총을 이용해 시민들을 살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자가 만들어 가지고 이걸 네. 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신미처장님? 이거 너무 좀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가장 많이 지목이 됐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이제 사실을 날조하는 허위 보도 이런 게 많았고요. 그래서 종편에서 인터뷰를 왜곡해서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맞아요. 인터뷰들은 실제 이제 삭제도 되고 또 사법 적으로 처벌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온라인이 발달을 하면서 댓글에서의 폄훼 또는 이런 혐오 표현들이 또 가장 또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돼서 저희가 5.18 재단과 이제 민원연이 이런 댓글이나 유튜브 콘텐츠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걸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게임으로까지 됐다는 게 이게 너무 좀 경악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요즘 어린이들은 사실 게임이 하나의 미디어이자 학습 도구로 되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게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군을 내가 죽이고 이러는 거를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거 행태이고 그거를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게임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놀랄 일이고 다행히 5.18 재단에서 이 제작자를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사법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게임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차단이 되거나 회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 작가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18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뭐 4.3이라든지 그 역사 속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각각의 어떤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너그럽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표현 자체를 용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부분들만 큰 틀에서 막아낸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역사 왜곡 부분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갱이라는 것도 차별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로 역사 전반적으로 근현대사를 볼 때 조금 왜곡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뭐 그냥 계도 차원이 아니라 사법적인 처벌까지 해야지 조금 그거를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예, 뭐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역사 왜곡 금지법을 이제 네. 발의를 했는데 이게 또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콘텐츠를 또 많이 다루시는 입장에서 우리 차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도 이번에 이런 게임이 유통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기존에 다른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들에서 이제 창작자들이 제일 주의하는 게 사실을 재현을 할 때 그것을 어떤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폭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잔인한 실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게 어쩌면 자극적인 혹은 오락 요소로 보일 만한 위험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 일어났던 뭐 참사라던가 이런 거를 다룰 때는 분명히 노력하는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에 어떤 좋은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작되는 거는
좋다고 보지만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나 왜곡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는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좀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또 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으로 또 네, 이런 게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주고 환기를 네.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와, 순식간이죠. 아까 제가 시간 네, 금방 간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자, 세 분 오늘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3기 멤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세 분 각각 한 1분 정도씩 짧게 오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인데 그 역사가 아직도 온전히 진상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5.18 민주화 운동뿐만이 아니라 4.3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뭐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 참사들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이렇게 발전시키게 된 가장 큰 기여가 됐던 5.18 민주화 운동의 이런 역사가 왜곡되고 부정되지 않도록 이런 혐오와 왜곡, 폄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문화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도 미디어 등의 이런 혐오차별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박광현 작가님. 예. 네, 그 앞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 항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전두환 정부는 군대 투입을 검토한 바가 있다라는 기사가 2016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군대 투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1980에 있었던 광주의 것들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시민사회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 멀리 가면은 뭐 4.19도 있겠지만 또 가까이는 5.18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6월 항쟁이 있어서 지금 현재 헌법이 6월 그러니까 87년 체제의 헌법을 어떻게 보면 계속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날로 네.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차 대표님. 네, 그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서점들은 책을 통해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사회 참여까지 좀 이끌어드리는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나 뭐 세월호나 관련된 다른 책들을 뭐 독서 읽기 모임을 만든다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소년이 온다가 가장 알려진 작품임에도 2020년 기준 4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 독서층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안에서 여전히 40만 부라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는 물론 의미 있지만 적은 숫자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20, 30대 더 어린 세대들은 5.18이 아직은 여전히 먼 자기와 이제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책을 통해서든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든 자기의 일과 가까운 일로 좀 여길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평론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덕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3기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역사작가님, 신미 사무처장님, 차경희 대표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CPBC_뉴 공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세요.